새벽 3시 서울 강남 재활병원 로비에 비소리만 울렸다. 자동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휘청이며 들어왔다. 환자복은 비에 젖어 축축했고 맨발의 슬리퍼는 진흙투성이었다.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 박은영, 68, 전직 초등학교 교사. 그러나 은영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수백억 재산의 진짜 주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품은 채 은영은 마지막 시험을 시작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보기 위해. 간호사가 달려왔다. 은영의 어깨를 부축하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온몸이 다 젖으셨잖아요.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저 밖 어딘가에 은영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간호사는 은영을 휠체어에 앉히고 병실로 데려갔다. 복도는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바닥을 비쳤다. 은영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 은영은 침대에 누웠다. 간호사가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은영은 혼자 남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흘러갔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은영은 평범한 노년을 꿈꿨다. 남편 김철수와 함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그 꿈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죽음. 은영은 장례를 치르며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변호사가 찾아왔다. 고인께서 소유하셨던 토지에 도시개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총 280억 원입니다. 은영은 그 말을 듣고 멍했다. 280억?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돈. 남편이 젊은 시절 산 땅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다는 것. 은영은 몰랐다. 남편도 잊고 있었던 땅이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통장 개설하시고 이 서류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은영의 삶은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은영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떴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보였다. 비는 그쳤다. 고요한 병실 안에서 은영은 혼자 중얼거렸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은영은 그 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숨길 수 없었다. 아니, 숨기고 싶지 않았다. 은영은 믿었다. 자식들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은영은 담요를 끌어올렸다. 몸은 여전히 차갑고 마음은 더 차가웠다. 밤은 깊어갔다. 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은영은 울지 않았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은영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선택했으니까. 그날은 맑았다. 은영은 큰아들 박준혁의 집에 앉아 있었다. 거실은 넓고 깨끗했다. 준혁은 대기업 과장이었다. 안정적인 직장, 좋은 아파트. 은영은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준혁의 아내 한지연이 차를 내왔다.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떠난 뒤로 은영은 혼자였다. 자식들은 걱정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준혁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긴 거 정리는 다 하셨어요? 은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응. 사실은 너희한테 말할 게 있어. 준혁과 지연이 은영을 바라봤다. 은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사둔 땅이 있었는데 거기 재개발이 들어갔대. 보상금이 나왔어.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연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얼마나요? 은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280억.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준혁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은영을 봤다.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280억이요? 진짜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서성였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중얼거렸다. 이런 일이. 지연이 은영의 손을 잡았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다. 어머님, 그럼 그 돈은 어디 있어요? 통장은 만드셨어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명의로 만들었어. 준혁이 돌아와 앉으며 말했다. 엄마, 그 돈 잘 관리하셔야 해요. 세금도 내야 하고, 운용도 해야 하고,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은영은 아들을 바라봤다. 준혁의 말은 맞았다. 은영은 돈 관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월급만 받고 살았다. 지연이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도 재테크 좀 공부했거든요. 그 돈 어머님 명의로 두시면 세금도 많이 나가요. 은영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세금?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네. 상속세, 증여세. 그런 거 계산하면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분산해 놓는 게 좋아요. 은영은 잘 모르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준혁은 똑똑했다.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지연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 저희가 좀 봐도 될까요? 정확한 금액이랑 계좌 확인해야 상담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은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자식들이 도와주겠다는데. 그래. 집에 가져왔어. 은영은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다. 준혁이 받아들었다. 통장을 펼치는 순간 준혁의 눈이 커졌다. 280억. 숫자로 찍힌 잔액. 준혁은 통장을 천천히 덮으며 말했다. 엄마, 이거 잘 보관하셔야 해요.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은영은 통장과 도장을 준혁에게 맡겼다. 그게 시작이었다. 일주일 후 은영은 둘째 아들 박준수의 집에도 갔다. 준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나 요즘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준수는 은영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엄마 오셨어요? 형한테 들었어요. 대박 났다면서요? 은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준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은영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준수는 은영을 소파에 앉히고 물었다. 엄마, 그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은영은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어. 형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 준수의 표정이 굳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형이요? 형이 뭘 안다고요? 엄마, 형은 회사원이에요. 돈 굴릴 줄 모른다고요. 은영은 당황했다. 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말을 이었다. 엄마, 저 사업하잖아요. 돈 운용하는 거 저 전문이에요. 형한테 맡기면
세금만 왕창 떼이고 끝나요.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수는 은영 앞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제 회사에 투자하세요. 지금 해외 바이어랑 큰 계약 앞두고 있어요. 몇 억만 넣으면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돈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야. 함부로 쓰면 안 돼. 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럼 뭐 하려고요? 그냥 은행에 넣어둘 거예요? 이자도 얼마 안 나오는데? 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돈은 굴려야 해요. 그냥 놔두면 가치만 떨어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날 이후 준혁과 준수는 매일 은영에게 전화했다. 돈 이야기만 했다. 세금 이야기, 투자 이야기, 분산 이야기. 은영은 머리가 아팠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아들이 함께 은영의 집에 찾아왔다. 준혁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준수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준혁이 말했다. 엄마, 저희가 상담 받아봤어요. 세무사 말로는 지금 당장 증여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대요. 준수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다. 엄마, 여기 봐요. 이렇게 하면 세금 절반으로 줄어요. 은영은 화면을 보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숫자와 용어들이 가득했다. 은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엄마는 잘 모르겠어. 준혁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그럼 여기에 도장만 찍으세요. 나머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은영은 서류를 보았다. 증여계약서. 은영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는 내용이었다. 은영은 잠시 망설였다. 이거 찍으면 돈이 너희 거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준수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명의만 저희로 옮기는 거예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드릴게요. 은영은 아들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둘 다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은영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은영은 도장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은영은 도장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생각 좀 해볼게.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준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시간 없어요. 세금 폭탄 맞으면 후회해도 늦어요.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두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은영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다. 은영의 마음도 흐렸다. 그날 밤 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들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모습, 은영의 손을 잡고 웃던 모습.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눈빛이 달랐다. 며칠 후 준혁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표정이 어두웠다. 은영은 차를 내오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준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은영은 놀라서 물었다. 그럼 너도 잘릴 수 있다는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집 대출도 남았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힘들어요. 은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얼마 필요해?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반짝였다. 진짜요? 그럼 한 10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은영은 잠시 망설였다. 10억? 작은 돈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들이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은행 가서 이체해 줄게.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다. 은영을 껴안으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러나 며칠 후 준수도 찾아왔다. 역시 돈 이야기였다. 엄마, 회사가 부도 직전이에요. 5억만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은영은 또 도와줬다. 5억을 이체했다. 준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다. 형은 10억 받았다면서요? 저는 왜 5억밖에 안 돼요? 은영은 당황했다. 형은 대출 갚아야 한다고 했어. 준수는 비웃듯 말했다. 대출이요? 그거 핑계예요. 형 그 돈으로 주식 산 거 저 알아요.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다. 엄마는 형만 편애하시네요. 저는 아들도 아닌가 봐요. 문이 쾅 닫혔다. 은영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두 아들은 더 자주 찾아왔다. 그리고 더 많이 요구했다. 투자금, 생활비, 차 살 돈. 끝이 없었다. 은영은 모두 들어줬다. 거절할 수 없었다. 자식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은영의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280억은 어느새 200억이 됐고 다시 150억이 됐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혁이 지영과 함께 찾아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준혁이 말했다. 엄마, 저희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은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지연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은영은 반박했다. 아니야. 엄마 건강해.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약도 제대로 못 챙기시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은영은 할 말이 없었다. 최근 들어 기억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지연이 말했다. 어머님, 요양원 알아봤어요. 괜찮은 데예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은영은 깜짝 놀랐다. 요양원?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준혁이 손을 저었다. 잠깐만 가시는 거예요. 건강 회복하시고 다시 나오시면 돼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도 다 일 있어요. 엄마 케어할 시간 없어요. 은영은 아들을 바라봤다. 차가운 눈빛. 은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들은 은영을 귀찮아하고 있었다. 돈은 받고 싶지만 책임은 지기 싫어했다. 며칠 후 준혁과 준수가 함께 찾아왔다. 둘 다 단호한 표정이었다. 준혁이 말했다. 엄마, 집 정리하셔야 해요. 요양원 입소일 잡았어요. 은영은 소리쳤다. 싫다고 했잖아. 준수가 차갑게 말했다. 엄마, 선택권 없어요. 저희가 법적 보호자예요. 엄마 건강 상태로는 단독 생활 불가능하다고 의사소견서도 받았어요. 은영은 믿을 수 없었다. 아들들이 몰래 의사와 상담까지 했다는 것. 준혁이 은영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은영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너희들 이러지 마. 엄마 집이잖아. 준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 집도 팔 거예요. 관리비 나가고 세금 나가고 유지할 이유 없어요. 은영은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짐을 싸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은영은 낯선 요양원 방에 있었다. 좁은 방, 낡은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 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집에서 쫓겨났다. 자식들 손에. 요양원은 조용했다. 복도에는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간호사들은 바빴다. 은영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은영은 식사 시간에도 밥을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왜 안 드세요?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만 바라봤다. 며칠이 지났다. 준혁도 준수도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은영은 매일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 밤이 되면 은영은 울었다. 소리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은영은 결심했다. 여기서 나가자.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은영은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다. 간호사들은 바빴고 은영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다. 은영은 현관까지 걸어갔다. 자동문이 열렸다. 밖은 어두웠다. 비가 내렸다. 은영은 슬리퍼를 신은 채로 밖으로 나갔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다. 그러나 은영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냥 걸었다. 요양원에서 멀어질수록 은영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1시간쯤 걸었을까? 은영은 지하철역 앞에 섰다. 사람들이 오갔다. 아무도 은영을 보지 않았다. 은영은 그냥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다. 은영은 지하철을 탔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멀리 가고 싶었다. 아들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전철 안은 따뜻했다. 은영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은영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통장이 하나 있었다. 280억이 들어있던 통장은 아니었다. 은영이 따로 만든 통장. 아무도 모르는 통장. 은영은 아들들에게 모든 돈을 준 게 아니었다. 일부는 남겨뒀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 통장 잔액은 100억. 은영은 이 돈으로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했다. 누가 진짜 은영을 사랑하는지.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은영은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전철은 계속 달렸다. 은영의 여정도 계속됐다. 은영은 강남의 한 재활병원에 도착했다. 새벽 3시. 비는 여전히 내렸다. 은영은 로비로 들어갔다. 간호사가 놀라 달려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는 은영을 응급실로 데려갔다. 의사가 은영을 진찰했다.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입원하셔야겠어요. 은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세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신분증이라도 보여주세요. 은영은 가방을 뒤졌다. 지갑도 신분증도 없었다. 은영은 일부러 두고 왔다. 준혁이 찾을까봐. 잃어버렸어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환자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은영은 병실로 옮겨졌다. 3인실. 다른 환자 2명이 자고 있었다. 은영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은영의 마지막 시험.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은영에게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김순자. 거짓 이름이었다. 은영은 박은영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김순자. 평범한 이름. 아무도 찾지 않을 이름. 간호사가 기록하며 물었다. 연세는요? 70. 실제보다 2살 더 많이 말했다. 은영은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병원 생활이 시작됐다. 은영은 조용히 지냈다.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먹었다. 다른 환자들은 은영을 이상하게 봤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은영은 병원의 일상에 익숙해졌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오전 재활치료, 점심 식사, 오후 자유시간, 저녁 식사, 취침, 반복되는 일상. 그러나 은영은 불평하지 않았다. 여기가 편했다. 아무도 은영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무도 은영을 귀찮아하지 않았다. 은영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들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은영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포기했을까? 한 달이 지났다. 은영은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간호사들은 은영을 김순자 할머니라고 불렀다. 은영은 그 이름에 익숙해졌다. 어느 날 같은 병실 환자 한 명이 은영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가족은 안 오세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환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외롭다는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은영은 혼자 있는 게 편했다.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밤이 됐다. 은영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은영은 생각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누가 진짜 은영을 찾아올지. 준혁은 요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은영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준혁은 황급히 요양원으로 갔다. 원장이 미안한 표호로 말했다. 밤사이에 나가신 것 같아요. CCTV 확인했는데 새벽 2시쯤 현관으로 나가셨어요. 준혁은 화를 냈다. 왜 막지 않았어요? 그게 관리예요? 원장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야간 근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준혁은 한숨을 쉬며 준수에게 전화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요양원에서 나갔대. 준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래서요? 어디 갔는지 찾아보셨어요? 준혁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같이 찾으라고. 준수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형이 요양원 보낸 거잖아요. 형이 찾으세요. 전화가 끊겼다.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준혁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은영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받아 기록했다. 특이사항 있으세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찾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연락은 없었다. 준혁은 병원, 복지관,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은영을 찾았다. 그러나 어디에도 은영은 없었다. 일주일 후 준혁은 준수를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준혁이 말했다. 엄마 못 찾았어. 준수는 커피를 마시며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래서요? 준혁은 준수를 노려봤다. 그래서가 뭐야? 엄마가 실종됐다고. 준수가 비웃듯 말했다. 형, 솔직히 말해요. 엄마 찾고 싶어서 찾는 거예요? 아니면 돈 때문에 찾는 거예요? 준혁은 할 말이 없었다. 준수의 말이 맞았다. 준혁은 은영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돈이 걱정돼서 찾고 있었다. 준수가 말을 이었다. 엄마 통장 확인해 봤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이상해. 잔액이 생각보다 적어. 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얼마나요? 180억 정도. 준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280억에서 우리한테 준 것 빼면 100억이 모자라네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서 이상했어. 엄마가 어디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준수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숨긴 거 아닐까요? 준혁은 깜짝 놀랐다. 숨겼다고? 왜? 준수는 냉소를 띠며 말했다. 우리 믿지 못해서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다. 은영을 찾아야 한다.
100억을 찾기 위해. 준혁이 말했다. 엄마 친구들한테 연락해봐. 혹시 연락받은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두 사람은 각자 수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은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한 달이 지나자 준혁과 준수는 지쳤다. 더 이상 찾을 곳이 없었다. 준혁은 집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지연이 물었다. 어머님 소식 있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닐까요? 준혁은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었다. 은영은 나이가 많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다. 준혁은 핸드폰을 들고 병원에 전화하기 시작했다. 무연고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려고. 그러나 은영의 이름은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어디 있는 거야? 소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작은 원룸, 낡은 이불. 소정은 몸을 일으켜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34. 그러나 40처럼 보였다. 소정은 청소 회사에서 일했다. 빌딩 청소, 사무실 청소. 하루 10시간씩 일했다. 월급은 적었다. 그러나 소정은 불평하지 않았다.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소정은 아침을 먹지 않았다.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까웠다. 그냥 물 한 컵 마시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은 붐볐다. 소정은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봤다. 뉴스 알림이 떴다. 실종자 찾기. 소정은 습관적으로 사진을 확인했다. 그리고 멈췄다. 박은영, 68세. 소정의 어머니였다. 소정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실종됐다고? 언제부터? 소정은 황급히 준혁에게 전화했다. 여러 번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다. 소정은 문자를 보냈다. 오빠, 엄마 어디 계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소정은 한숨을 쉬었다. 오빠들은 항상 이랬다. 소정을 무시했다. 소정은 막내였다. 두 오빠 사이에서 자랐다. 그러나 소정은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 대학도 보내주지 않았다. 결혼할 때도 도와주지 않았다. 소정은 25에 결혼했다.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다.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고로 죽었다. 소정은 28에 홀로 남았다. 그 뒤로 소정은 혼자 살았다.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버텼다. 가끔 어머니를 보러 갔다. 그러나 오빠들은 소정을 반기지 않았다. 너 왜 왔어? 돈 달라고? 준수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소정은 그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소정을 찾았다. 가끔 전화했다. 소정아, 밥은 먹었니? 소정은 그 목소리가 그리웠다. 그러나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을까? 한 달 전? 2달 전? 소정은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가 실종됐다는데 소정은 몰랐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지하철에서 내린 소정은 일터로 향했다. 오늘은 병원 청소일이었다. 강남의 한 재활병원. 소정은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었다. 병실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다. 침대 3개. 환자들은 모두 자고 있었다. 소정은 조용히 바닥을 닦았다. 그때 한 환자가 깼다. 창가 침대에 누운 노인. 소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깨웠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소정을 바라봤다. 눈빛이 이상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
소정은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 했다. 그때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소정아. 소정은 멈췄다. 천천히 돌아봤다. 노인은 여전히 소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정은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헝클어진 머리, 주름진 얼굴. 그러나 눈빛은 익숙했다. 소정의 입이 떨렸다. 엄마.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정은 무릎이 꺾였다. 청소도구가 바닥에 떨어졌다. 소정은 은영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오빠들은요? 은영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소정은 눈물이 났다. 그러나 참았다. 은영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알았어요. 엄마. 소정은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머니가 왜 병원에 있는지, 왜 오빠들이 모르는지, 실종 신고는 왜 된 건지. 점심시간이 됐다. 소정은 다시 병실로 갔다. 은영은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 소정은 옆에 앉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정은 은영의 식판을 봤다. 밥은 반도 안 먹었다. 국도 그대로였다. 왜 안 드세요? 은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입맛이 없어. 소정은 가슴이 아팠다. 은영은 많이 말랐다. 얼굴도 핏기가 없었다. 소정은 은영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그러나 소정은 이미 결심했다. 퇴근 후 소정은 시장에 갔다. 엄마가 좋아하던 과일을 샀다. 사과, 배, 귤. 소정의 지갑은 텅 비었다. 그러나 괜찮았다. 다음 날 소정은 과일을 들고 병원에 갔다. 은영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소정이 다가가자 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야? 엄마 드시라고요. 은영은 과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소정은 당황했다. 엄마, 왜 우세요? 은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소정은 사과를 깎아 은영에게 건넸다. 은영은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맛. 소정은 은영 옆에 앉아 말했다. 엄마, 저 매일 올게요. 청소하러 오는 날도 있고 쉬는 날엔 그냥 올게요. 은영은 소정의 손을 잡았다. 너 힘들잖아. 일하느라. 소정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보러 오는 게 힘들 게 뭐예요. 그날 이후 소정은 매일 병원에 왔다. 일 끝나고 저녁에 왔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과일, 반찬, 따뜻한 국. 소정은 자신이 먹을 걸 줄여서라도 은영에게 가져왔다. 어느 날 소정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5만 원. 구겨진 지폐.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도 힘든데. 소정은 은영의 손에 억지로 쥐어줬다. 엄마, 병원비 내셔야 하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세요. 은영은 봉투를 쥐고 울었다. 5만 원. 큰 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은영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소정은 자신이 가진 걸 나눠준 것이었다. 은영은 소정을 안았다. 소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정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다. 병실 밖으로 석양이 비쳤다. 그날 밤 은영은 침대에 누워 5만 원짜리 봉투를 봤다. 돈이 아니었다. 소정의 마음이었다. 진심이었다.
은영은 결심했다. 소정에게 모든 걸 주기로. 소정과 은영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소정은 매일 병원에 왔다. 청소 일을 하며 틈틈이 은영을 돌봤다. 은영은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 식사도 잘하고 표정도 밝아졌다. 어느 날 소정은 은영에게 물었다. 엄마, 왜 오빠들한테 말 안 하세요? 엄마 찾고 있을 텐데.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찾고 있을까? 소정은 할 말이 없었다. 은영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은영이 말을 이었다. 소정아,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엄마가 그걸 늦게 알았어. 소정은 은영의 손을 잡았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은영은 천천히 이야기했다. 280억. 아들들의 요구. 요양원. 모든 것을. 소정은 듣는 내내 주먹을 쥐었다. 오빠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엄마, 너무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은영은 쓸쓸하게 웃었다. 엄마도 잘못했어. 돈을 말했어야 했나, 말지 말았어야 했나? 아직도 모르겠어. 소정은 은영을 안았다. 엄마 잘못 없어요. 오빠들이 잘못한 거예요. 은영은 소정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소정의 체온, 소정의 마음. 며칠 후 소정은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다. 금액이 컸다. 소정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 소정은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소정은 밤늦게까지 일했다. 추가 청소 일을 구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소정은 버텼다. 엄마를 위해. 은영은 소정의 고생을 알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은영이 말했다. 소정아, 엄마가 병원비 낼게. 소정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돈 어디 있어요? 제가 낼게요. 은영은 소정을 바라봤다. 착한 딸, 진심을 가진 딸. 은영은 결심을 굳혔다. 한 달이 지났다. 은영과 소정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소정은 은영에게 책을 읽어줬다. 은영이 좋아하던 시집. 소정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은영은 소정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아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이. 어느 저녁 소정은 은영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엄마, 이거요. 뭐야? 케이크요.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요. 은영은 깜짝 놀랐다. 생일. 은영은 잊고 있었다. 소정은 케이크 박스를 열었다. 작은 케이크. 초 하나. 엄마, 소원 빌어요. 은영은 초를 바라봤다. 작은 불빛. 은영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소정이가 행복하기를. 은영은 초를 불었다. 소정이 박수를 쳤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은영은 소정을 안았다.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은영은 결심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은영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다. 의사는 말하지 않았지만 은영은 알았다. 은영은 가방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다. 낡은 열쇠. 창고 열쇠. 은영은 열쇠를 손에 쥐고 생각했다. 이제 소정에게 줄 시간이다. 어느 날 아침 은영은 소정을 불렀다. 소정은 청소를 마치고 은영 옆에 앉았다. 은영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소정의 손에 쥐어줬다. 이게 뭐예요? 은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창고 열쇠야. 소정은 열쇠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창고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남역 근처에 셀프 창고가 있어. 거기 엄마 이름으로 빌린 창고. 이 열쇠로 열 수 있어. 소정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세요?
은영은 소정의 손을 잡았다. 거기 가봐.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미소만 지었다. 소정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은영이 말했다. 꼭 혼자 가야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소정은 창고를 찾아갔다. 강남역 근처 큰 건물, 셀프 창고 간판이 보였다. 소정은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소정은 은영이 알려준 번호를 찾았다. 204호. 소정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비거. 문이 열렸다. 안은 먼지 냄새가 났다. 소정은 핸드폰 불빛을 켰다. 작은 창고. 안에는 상자 하나. 소정은 상자를 들어 밖으로 나왔다. 상자는 무거웠다. 소정은 바닥에 앉아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금고가 있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소정은 당황했다.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소정은 여러 숫자를 시도했다.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아무것도 맞지 않았다. 그때 소정은 생각났다. 자신의 생일. 소정은 숫자를 눌렀다. 찰칵. 금고가 열렸다. 소정은 숨을 멈췄다. 금고 안에는 통장이 5개 있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권리증, 서류 뭉치.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었다. 첫 번째 통장, 20억. 두 번째 통장, 20억. 세 번째 통장, 20억. 네 번째 통장, 20억. 다섯 번째 통장, 20억. 총 100억. 소정은 믿을 수 없었다. 100억. 평생 본 적 없는 돈. 소정은 다시 통장을 확인했다. 예금주는 모두 박은영. 엄마 이름이었다. 소정은 서류를 꺼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서울 강남의 땅. 가치를 계산하니 수십억은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봉투 하나. 소정은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의 글씨. 사랑하는 소정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소정아, 엄마는 너를 시험했어. 나쁜 엄마지. 그러나 엄마는 알고 싶었어. 누가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지. 오빠들은 돈을 봤어. 그러나 너는 엄마를 봤어. 5만 원을 건네던 내 손. 그 손이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어. 이 금고 안의 돈은 모두 내 거야. 100억. 오빠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이제 남은 건 내 몫이야. 그러나 소정아, 엄마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알아. 너는 착한 아이니까. 이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거야. 엄마처럼 외로운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이 돈으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줘. 사랑한다, 소정아. 엄마가. 소정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의 마지막 말. 엄마의 마지막 부탁. 소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엄마, 알았어요. 엄마 말대로 할게요. 소정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은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소정은 달려가 은영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은영은 힘없이 웃었다. 응, 괜찮아. 그러나 괜찮지 않았다. 은영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손은 차가웠다. 소정은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는 은영을 확인하고 의사를 불렀다. 의사가 와서 은영을 진찰했다. 표정이 굳었다. 의사는 소정을 복도로 불러냈다. 보호자시죠?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딸이에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소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정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의사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소정은 복도에 서서 울었다. 소정은 병실로 돌아갔다. 은영은 눈을 뜨고 소정을 바라봤다. 소정아, 네 엄마. 창고 갔다 왔니?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제가 다 받을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은영은 미소 지었다. 다 내 거야. 엄마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소정은 은영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저 잘할게요. 엄마 말대로 할게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엄마는 믿어. 밤이 깊어갔다. 소정은 은영 옆에 앉아 밤을 샜다. 은영은 가끔 눈을 뜨고 소정을 봤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새벽 4시, 은영의 숨소리가 약해졌다. 소정은 은영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은영은 소정을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소정아, 사랑해. 은영의 손이 축 늘어졌다.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울렸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소정은 밀려났다. 복도에서 소정은 주저앉아 울었다. 엄마가 떠났다. 영원히.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고개를 저었다. 소정은 알았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소정은 병실로 들어갔다. 은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소정은 은영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효도 못해서. 그러나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미소만 남겼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소정은 혼자 장례를 치렀다. 준혁과 준수에게 연락했지만 둘 다 오지 않았다. 엄마 찾았어? 어디 있었어?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소정은 대답했다. 병원에 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소정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준수도 마찬가지였다. 전화로 부고를 전했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장례는 내가 알아서 해. 나 바빠. 소정은 혼자 모든 걸 준비했다. 영정사진, 제단, 꽃, 소정의 돈으로 다 했다. 빈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소정은 혼자 앉아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의 미소,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따뜻한 손. 이틀 후 발인 날, 준혁과 준수가 나타났다.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웠다. 준혁이 소정에게 다가와 물었다. 엄마 유산은 어떻게 돼? 소정은 할 말이 없었다. 장례식장에서 유산 이야기를. 준수도 끼어들었다. 엄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 소정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준혁이 화를 냈다. 모른다니? 너 엄마 마지막까지 봤잖아. 분명 뭔가 받았을 거 아냐. 소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수가 소정의 가방을 뺏으려 했다. 소정은 가방을 끌어안았다. 오빠 그만하세요. 준혁이 소정의 팔을 잡았다. 야, 너 혼자 다 가지려고? 우리도 자식이야. 소정은 팔을 뿌리쳤다. 오빠들은 이미 받았잖아요. 엄마한테서. 준수가 비웃었다. 받았다고? 얼마나 받았는데? 엄마 재산 어디 갔는지 아냐? 소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이 다시 물었다. 엄마 숨긴 100억 어디 있어? 너 알지? 소정은 두 오빠를 바라봤다.
차가운 눈빛, 돈만 보는 눈빛. 소정은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준혁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변호사 통해서 알아볼 거야. 너 혼자 다 가질 생각하지 마. 둘은 그렇게 떠났다. 장례식에 10분도 안 있었다. 소정은 다시 혼자 남았다. 발인이 끝났다. 은영은 화장됐다. 소정은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 소정은 유골함을 방 한 구석에 모셨다. 엄마,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소정은 금고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엄마의 말, 엄마의 부탁. 소정은 결심했다. 다음 날 소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소정을 맞이하며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소정은 서류를 꺼냈다. 통장, 등기권리증, 그리고 편지.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 놀랐다. 이게 100억이요?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부 기부할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다. 어디에 기부하시겠어요? 소정은 대답했다. 요양병원이랑 무위탁 어르신 지원기금이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정말 전부 기부하시는 거예요? 일부는 남기시는 게. 소정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유언이에요. 저는 엄마 말대로 할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 후 뉴스에 보도가 나왔다. 정체불명의 여성이 100억 원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기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돈은 요양병원과 무위탁 어르신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준혁은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던졌다. 미쳤어? 100억을 기부해? 준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소정이가 한 거 맞아? 준혁이 소정에게 전화했다. 소정은 받지 않았다. 준혁은 소정의 집으로 찾아갔다. 문을 두드렸지만 소정은 나오지 않았다. 박소정, 나와.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준혁은 결국 돌아갔다. 며칠 후 준혁과 준수는 변호사를 만났다. 유산 분쟁을 하려고. 그러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고인께서 남긴 재산은 모두 막내 따님께 증여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준혁이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줬다. 은영의 서명, 도장, 모두 진짜였다. 준혁과 준수는 할 말을 잃었다. 준수가 물었다. 그럼 우리는?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두 분은 이미 생전에 충분히 받으셨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준혁과 준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둘 다 멍한 표정이었다. 준혁이 중얼거렸다. 엄마가 우릴 버린 거야.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허탈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준혁과 준수는 소정을 찾았다. 그러나 소정은 이사를 갔다. 연락처도 바뀌었다. 소정은 완전히 사라졌다. 한편 소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집, 조용한 동네. 소정은 여전히 청소 일을 했다. 그러나 마음은 가벼웠다. 소정은 가끔 엄마의 유골함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유골함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정은 알았다. 엄마가 웃고 있을 거라는 걸. 1년 후, 소정은 한 요양병원 앞에 섰다. 새로 지어진 건물, 깨끗한 외관, 문 앞에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은영재활병원. 소정은 현판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의 이름을 딴 병원. 소정이 기부한 돈으로 지어진 곳. 소정은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밝았다. 노인들이 편안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친절하게 노인들을 돌봤다.
소정은 복도를 걸으며 병실을 들여다봤다. 모두 깨끗했다. 침대도 좋았고 시설도 훌륭했다. 한 간호사가 소정을 알아봤다. 소정 씨, 오셨어요?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말했다. 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소정은 원장실로 갔다. 원장은 나이 든 의사였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정을 맞이했다. 소정 씨,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해지고 있어요. 소정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하신 거예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소정은 병원을 둘러보고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소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보고 계시죠? 그날 저녁 소정은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식탁에 밥을 차렸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엄마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소정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오빠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을까? 소정은 모르겠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소정은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다. 엄마가 보여준 길. 며칠 후 소정은 또 다른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무이탁 어르신 방문. 소정은 작은 선물을 들고 한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반겼다. 누구세요? 소정은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봉사단에서 왔어요. 할머니는 소정을 맞이했다. 소정은 청소를 도와주고 밥을 해드렸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는데. 고마워요. 소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는 소정을 보며 말했다. 참 착하네. 부모님이 잘 키우셨어. 소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참았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네. 엄마가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또 보도가 나왔다. 1년 전 100억 원을 기부한 정체불명의 여성이 다시 화제입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지막 딸이라고 부릅니다. 화면에는 소정의 뒷모습이 나왔다.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노인을 돕는 모습. 그러나 소정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소정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다. 엄마가 원하던 대로. 화면은 병원 창가로 넘어갔다. 햇살이 비쳤다. 따뜻한 빛.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알고 있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소정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의 사랑도 계속된다는 것을.